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봇을 저희가 직접 조종한다는 거는 이 로봇은 어쨌든 모터, 뭐 액추에이터라고도 부르는데 이 로봇의 관절마다 이제 모터가 하나씩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 로봇을 조종한다는 것은 그 관절마다 하나씩 달려 있는 모터에 얼만큼의 출력을 줘서 이 로봇을 어떻게 움직이게 만들까가 이 로봇을 제어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러닝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 저희가 꾼 그 뉴럴 네트워크가 이 로봇의 각 모터에 현재 상태에서 얼마나 출력을 줘서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들 건지를 학습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의 파이프라인은 다음과 같은데요. 맨 왼쪽이 이제 저희가 슈퍼바이즈 러닝이나 강화학습 같은 걸로 학습을 하는 폴리시가 되는 거고, 그리고 맨 오른쪽이 이제 모터로 이루어진 로봇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저희는 하드웨어를 잘 모르기도 하고, 오늘 발표의 목적은 이 폴리시어 컨트롤러에 대한 내용이니까, 맨 오른쪽은 그냥 블랙박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폴리시가 뱉는 어떤 저희가 원하는 행동을 이제 이 모터의 커맨드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컨트롤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폴리시가 뭐 팔꿈치를 뭐 3도 정도 움직여줘라고 하면은 컨트롤러가 그 커맨드를 폴리시 커맨드를 받아서 이 모터는 인풋을 그 토크 뭐 이제 동치로 뭐 전류를 이제 커맨드로 받는데 이 컨트롤러가 이 폴리시의 아웃풋을 모터의 인풋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실제로 어, 예를 들면 폴리시가 이 로봇을 저 파란 요 맨 오른쪽 그림의 파란색만큼 움직이게 아웃풋을 내뱉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컨트롤러가 이 폴리시가 만들어낸 이 파란색 타겟을 적절히 모터의 커맨드, 토크 커맨드로 바꿔서 얘를 이제 하드웨어가 실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지금 피지컬 월드에 있기 때문에 마찰력이나 뭐 열에 따라서 이 행동이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폴리시가 이렇게 타겟을 주고 컨트롤러가 그 걔를 이제 토크로 바꿔서 이 로봇에 주입을 해줘도 로봇이 반드시 이 타겟까지 움직인다는 보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중간에 뭐 옵스태클이 있어서 이 로봇이 중간에 막혔다거나 아니면은 마찰로 인해서 원래는 더 갔어야 됐는데 마찰로 인해서 조금 못 갔다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로보틱스에서는 이 오른쪽 이 컨트롤러와 하드웨어 쪽을 이제 피드백 컨트롤러 모델링을 합니다. 그래서 어, 뭐 처음에 로봇이 30도를 갔어야 되는데 10도만큼 갔다고 하면은 이 하드웨어에 달려있는 센서가 뭐 내가 한 10도만큼 갔어라고 하는 피드백을 이 컨트롤러 사이드에 주면은 컨트롤러가 그걸 받아서 또다시 이제 이 폴리시가 뱉어낸 타겟에 로봇이 도달하도록 또다시 커맨드를 만들어서 하드웨어가 실행을 하고 또다시 피드백을 이제 컨트롤러로 보내서 컨트롤러가 계속 이걸 보정을 해서 하드웨어를 실행하도록 만드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얘기해볼 PD 컨트롤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피드백 컨트롤의 일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PD 컨트롤은 이제 PID 컨트롤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왔는데요. 이 PID 컨트롤을 먼저 알아보면 수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T가 피드백 에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폴리시가 30도를 줬을 때 로봇이 10도를 갔다면 요 피드백 에러는 20도가 되겠죠. 그리고 이 UT가 이제 그 로봇에 들어가게 될 커맨드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PID 컨트롤은 네, 이렇게 에러 피드백을 받으면 에러 피드백 그 자체하고 그리고 그거의 적분값 그리고 미분값으로 그거를 이제 리니어 컴비네이션으로 해서 토크의 커맨드를 계산을 하게 되는 모터 커맨드를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각 텀을 하나씩 알아보면은 일단은 이제 가장 직관적인 제어 방법은 에러의 값에 따라서 그만큼 더 비례하는 커맨드를 주는 것이 가장 직관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20도가 에러 피드백으로 들어왔다면 20도만큼의 토크 커맨드를 주고 10도가 들어왔으면 그거보다 좀 더 작게 10도에 맞는 커맨드를 주고 그런 방식으로 컨트롤을 할 수 있게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보통은 이 P 컨트롤, 이 비례항을 이용한 컨트롤만으로는 에러를 0으로 만들 수 없는 케이스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뭐, 요 왼쪽에 있는 진자를 생각을 해보면, 이 중력이 있는 환경에서, 어, 이 시스템의 평형 상태는, 그러니까 가속도랑 이 속도가 0인 상태에서는 무조건 이 모터의 토크랑 그리고 이 중력이 만들어내는 토크가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이 진자는 저희가 원하는 목표 값에서 평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P 컨트롤로 이렇게 제어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목표를 90도라고 설정을 했더라도 이 중력 토크 때문에 이렇게 74도밖에 가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거해 주기 위해서 넣는 값이 이제 ITOM, 인테그럴 텀이 되는데요. 이 인테그럴 텀의 아이디어는 이제 요 위에서 봤던 이런 평형 상태에서 또 에러가 존재하는 상황을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라고 하는데요. 이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를 감지하고 그거를 이제 제거해 주기 위해서 이 적분값으로 그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 케이스를 예로 들면은 중력 때문에 한 10도에서 20도 차이 정도의 에러가 이제 무한히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에러를 이제 적분값을 통해서 축적을 해서 점점 그 에러를 줄이겠다. 그 축적되는 에러만큼 커맨드를 줘서 그 에러를 없애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인테그럴 텀의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P 컨트롤에 이 I 텀을 넣게 되면은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85였는데 그 에러가 어쨌든 쌓여 있으니까 그 에러만큼 이 아이텀이 보정을 해줘서 점점 90도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PI 컨트롤이고요. 근데 이제 P텀과 I텀의 문제는 에러가 어떤 시점에 0이 되더라도 뭐 적분값 같은 경우는 이전 스텝에 에러가 쌓여 있으면은 얘를 이제 적분값으로 축적을 해놓잖아요. 그래서 그런 적분값이 축적되기 때문에 이 에러가 0인 순간에도 얘는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축적된 에러 텀을 없애야 되니까. 그래서 아까 보시면은 요 초반에 이렇게 목표값보다 더 갔다가 다시 덜 갔다가 더 갔다가 이런 뭔가 웨이브 같은 이런 지터링 같은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현상 자체를 오버슈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버슈트를 없애주기 위해서 이 미분 텀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미분 텀의 아이디어는 에러가 줄어들고 있으면은 그 커맨드의 출력을 낮춰라 라고 하는 텀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처음에 목표에 빠르게 다가가기 때문에 이 미분 텀이 알아서 이제 커맨드의 값을 이제 깎아내면서 이런 식으로 오버슈트가 안 나고 이 목표에 달성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 미분 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텀이 만나서 이제 PID 컨트롤이라고 부르게 되고, 네, 로보틱스에서도 되게 많이 쓰일 뿐만 아니라 뭐 전기공학이나 뭐 다른 뭐 열역학이나 이런 뭐 제어가 필요한 분야에서 되게 많이 쓰이는 일반적인 개념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래프로 다시 보면은 P 컨트롤만 있을 때는 저 맨 오른쪽에 어쩔 수 없이 에러 텀이 남게 되는데 얘를 아이텀으로 이런 식으로 보정을 해주는 거고 아이텀 때문에 생긴 이런 오버슈트를 이 D텀, 이 미분 텀이 줄여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로보틱스에서는 주로 PID 컨트롤에서 아이텀을 빼고 이제 PD 컨트롤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아이템이 아까 말했던 대로 오버슈팅 문제를 발생시키게 하는데, 이런 오버슈팅이라고 하는 행동이 로보틱스에선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막 로봇이 한 30도만큼 팔을 올려야 되는데 오버슈팅 때문에 더 올려서 팍팍 튄다거나, 그런 팍팍 튀는 행동 자체가 로봇에서는 되게 위험한 행동이고, 그리고 로봇은 어쨌든 결국 상호작용을 해야 되니까 외력이 들어오면서 어쩔 수 없이 에러가 무조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중간에 오브젝트가 있어서 오브젝트에 가로막혔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에러가 어쩔 수 없이 생기게 되는데, 이 아이템은 그런 에러를 전혀 허용하지 않는 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외력이나 상호작용을 무시하고 닥토크 커맨드를 내뱉게 만들어서 그런 세이프티 문제 때문에 로봇에서는 PD 컨트롤을 주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아이템 대신에 주로 넣어주는 게 이제 상수로 이제 중력에 대한 보상값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로봇에서는 PD 컨트롤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폴리시가 이제 적절한 이 로봇의 타겟값을 내뱉으면은 이 PD 컨트롤러가 받아서 걔를 이제 토크로 변환을 해주게 되고요. 토크로 변환을 해줘서 얘가 이 로봇이 실제로 실행을 하게 되면은 그 에러값만큼 이 피드백이 이 PD 컨트롤러에 들어가서 이 계속 이 토크가 계속 이 하드웨어에 가해지면서 이 하드웨어가 이 타겟 값에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파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로보틱스에서는 요 KP랑 KD, 이 비례 상수들을 이제 PD 게인이라고 하는데요. 로보틱스에서는 이 PD 게인도 저희가 학습 때 막 파라미터 튜닝 하듯이 튜닝해야 되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 KP랑 KD의 값에 따라서 굉장히 로봇의 행동이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 만약에 KP, 그 P텀에 대한 비례 상수가 매우 높게 되면은, 로봇이 그 에러를 되게 빠르게 줄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 로봇이 외력에 굉장히 강건해지게 됩니다. 요 그림 보시면은 빨간색 화살표가 제가 가하는 외력인데, 이 피텀이 크다는 이 피 개인이 크다는 것은 이제 이 로봇이 에러가 조금이라도 커지면 더 많은 토크를 그 에러를 감수하기 위해서 낸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로봇이 외력에도 반응하지 않게 되는 굉장히 스티프한 모션을 보이게 됩니다. 반대로 이제 KP가 낮다면 외력에도 이제 큰 토크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외력에 좀 순응하는 컴플라이언트한 비헤이비어를 보이게 됩니다. 반대로 이제는 그, 네, 아니, 미분항의 이 KD 개인 값을 먼저 살펴보면은, 어, KD가 크다는 거는 이제 그 에러가 줄어드는 속도를 이제 제어를 하는 거기 때문에, KD가 크다는 뜻은 그 에러가 이제 빠르게 줄어들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 이 로봇이 좀 빠르게 움직이지 않도록 그거를 제어하는 값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KD가 크게 되면은 이제 이 로봇의 행동이 조금 느려지는, 이걸 이제 오버댐프드라고 하는데, 그 오버댐프드한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반대로 이제 KD가 크다면은 그런 에러의 변화 값에 이제 막 쉽게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이 에러가 빠르게 변하더라도 그거를 이제 저항하는 힘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 로봇이 좀 더 빠르게 움직이게 되는 이 언더댐프드라고 하는 현상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렇게 튜닝을 하면서 로봇의 행동이 위험하지 않은지, 적절한지를 판단을 하면서 실제로 이 PD 게인을 튜닝을 하게 됩니다. 영상을 보시면은 얘는 이제
검정색 선을 따라가는 로봇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 P가 너무 크면은 이런 식으로 오실레이션이 오버슈팅이 생기기 때문에 KP가 작으면 그래서 KP를 이제 높여주게 되면은 에러 텀이 이제 커지는 거를 최대한 최소화를 하려고 하니까 네, 이런 식으로 잘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이 P텀은 이런 식으로 오버슈팅이랑 진동을 하는 그런 행동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걔를 이제 KD라고 하는 댐핑 팩터라고 하는 이 D 게인을 이용을 해서 그런 오실레이션을 좀 줄여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로봇이 실제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PD 게인을 점차 튜닝을 해 간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PD 게인, 아니, PD 컨트롤과 PD 게인 튜닝에 대한 얘기였고요. 이제 보통은 이 말씀드린 것처럼 PD 게인을 이제 저희 폴리시를 로봇에 올려서 그 디플로이먼트 사이드에서 PD 게인을 튜닝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제가 가져온 이 두 번째 파트로 가져온 이 논문은 26년 RSS에서 나온 논문인데, 이 PD 게인의 그 효과를 이제 러닝 사이드에서 분석을 한 논문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학습을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니까 과연 이 PD 게인이 학습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논문을 선정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논문에는 이제 비헤이비어 클로닝, 이제 슈퍼바이즈 러닝하고 그리고 강화학습 리인포스먼트 러닝이랑 그리고 이제 이 강화학습 이 시뮬레이션에서 학습되는데 그 시뮬레이션에서 학습된 강화학습 폴리시를 리얼에 가져왔을 때 이 세 가지 상황에 대해서 PD 게인으로서 적절한 값이 무엇인가를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시간이 얼마 없기도 하고 저희 연구실에서는 주로 슈퍼바이즈 러닝 쪽을 좀 더 많이 하게 할 것 같아서 이 왼쪽 부분, 이 비헤이비어 클로닝 파트만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 자체는 이 모든 세 가지 케이스가 똑같아서 네, 저는 왼쪽 것만 봐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한 거는 일단은 개인 값을 이렇게 막 32부터 2048 그리고 1부터 128까지 이렇게 그리드 형태로 쫙 이렇게 흩뿌려 놓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이 PD 게인 값에 따라서 이 비헤이비어 클로닝, 이 슈퍼바이즈 러닝 학습이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로봇을 이제 직접 컨트롤을 해서 얻어낸 텔레 오퍼레이션 트래젝토리로 학습을 했고요. 학습에서는 이제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셋 크기에 따라서 비교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폴리시 아키텍처는 이제 그냥 오토 리그레시브 같은 리그레션 폴리시랑 그리고 VA나 디퓨전 폴리시 같이 좀 제너레이티브한 폴리시에서도 비교를 했고, 그리고 네, 이런 어, 로봇 폴리시에서 이 폴리시가 바로 다음 스텝 액션을만 뽑아낼 수도 있고, 그리고 뭐이 퓨처 10 스텝 정도의 액션을 이렇게 한 번에 뽑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한 번에 뽑는 액션을 이제 액션 청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액션 청크가 없을 때랑 액션 청크가 있을 때, 이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이 PD 게인 값이 어떻게 러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 자체는 일단 왼쪽은 학습 그 밸리데이션 로스이고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학습이 끝난 폴리시를 이제 디플로이 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진한 쪽이 좀 더 좋은 쪽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학습 자체는 이 KP가 크고 그 P 게인이 크고 D 게인이 낮은 세팅에서 밸리데이션 로스가 가장 낮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P 게인이 크다는 것은 어 제가 어떤 로봇에 커맨드를 줬을 때 그 커맨드를 되게 잘 따라간다는 의미거든요. 네, 그래서 뭐
스테이트 액션 이렇게 있으면은 그 특정 스테이트에 뭐 예를 들면은 현재 각도가 30도라고 하면은 액션이 만약에 10도라고 한다면은 KP가 크다는 거는 그 10도라고 하는 타겟을 이제 잘 따라간다는 의미니까 다음 스테이트는 뭐 40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좀 이 로봇 폴리시가 피팅해야 되는 그 스테이트 액션 디스트리뷰션이 좀 리니어에 가깝기 때문에 학습 자체는 KP가 크고 이 KD가 낮은 환경에서 좀 학습이 되게 잘 되게 되는데 역설적으로 이 폴리시를 디플로이를 했을 때는 반대로 KP가 낮고 KD가 높은 환경에서 좀 더 성공률을 이 높게 달성되었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이 논문에서는 이제 시각화를 하는데요. 먼저 KP가 낮고 KD가 낮은 환경이 좀 더 디플로이에서 석세스 레이트가 높은 이유는 이 폴리시가 그 디플로이를 했을 때 발생하는 그 스테이트와 액션의 노이즈로부터 굉장히 로버스트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이제 로봇을 실제로 디플로이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그 로봇에 들어가는 스테이트 옵저베이션하고 그리고 폴리시가 내뱉는 액션 쪽에 이제 에러가 어쩔 수 없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에러가 이제 그대로 이제 PD 컨트롤에 들어가게 되는데, 만약에 그 PD 컨트롤 사이드의 KP가 굉장히 낮다고 하면은 그런 폴리시가 만들어내는 에러 자체에 조금 둔하게 반응한다는 뜻이니까, 여기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네, 왼쪽이 이제 KP가 낮은 환경이고, 이제 오른쪽이 KP가 큰 환경을 의미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KP가 낮을 때는 이 노이즈가 어느 정도 끼더라도 이 폴리시, 아니, 이 컨트롤러가 그 노이즈를 어느 정도 좀 강건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네, 이 타겟 트래젝토리를 잘 트래킹하기 때문에 라고 설명을 하고요. 반대로 오른쪽에는 이제 노이즈가 조금만 끼더라도 이 KP가 크다고 하면은 그 노이즈에 엄청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 폴리시가 뱉어낸 타겟에 많이 이렇게 벗어난 트래젝토리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석세스 레이트가 낮아진다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논문에서 말하는 거는 로봇이 좀 스티프하고 언더댐프드한 개인 세팅에서는 다시 말해서 KP가 높고 KD가 낮은 환경에서는 어, 그 로봇이 피팅해야 할 스테이트 액션 트래젝토리가 굉장히 리니어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슈퍼바이즈드 러닝 그리고 오늘 다루진 않았지만 이 강화학습에서 학습이 되게 잘 되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이제 반대로 그 로봇을 이제 실제 세계에 디플로이를 했을 때 그런 엄청 KP가 크고 KD가 낮은 환경에서는 그 디플로이먼트 사이드에서 발생하는 노이즈에 좀 민감하게 이 로봇이 반응을 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이제 실제 이 로봇을 실행을 할 때는 되게 어, 성공률도 낮고 되게 위험한 비헤이비어를 보인다라고 말하는 게 이 논문의 레슨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만약에 로봇을 튜닝을 한다고 할 때는 이 KP를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최대한 낮고 그리고 이 D 게인을 최대한 높게 튜닝을 하는 게 이제 이 논문으로부터 저희가 얻을 수 있는 레슨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논문을 조금 이제 요새 트렌드에 적용을 해보자면 요새는 로봇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제 휴먼 비디오 데이터나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이제 뭔가 휴먼 트래젝토리를 모아서 그 휴먼 트래젝토리를 로봇 트래젝토리로 변환하면서 약간 로봇 데이터를 스케일링하는 그런 연구들이 되게 많은데요. 이제 그런 휴먼 트래젝토리를 로봇 트래젝토리로 바꿀 때 보통은 어, 스테이트랑 액션이 있으면은 그 스테이트에서 액션을 이제 완벽하게 실행한 그 스테이트를 이제 넥스트 스테이트라고 정의를 합니다. 아까 말했던 대로 30도였을 때 10도를
10도만큼 커맨드를 줬다면 그거를 이제 완벽하게 수행해서 40도 간 그 스테이트를 이제 넥스트 스테이트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이 논문이 말하는 거는 그런 뭔가 엄청나게 스티프함을 가정하는 그런 트래젝토리 같은 경우는 슈퍼바이즈 러닝을 할 때 학습 자체는 좀 잘 되게 만들 수 있지만 디플로이먼트에서는 네, 잘 트랜스퍼가 안 될 수 있다는 거를 시사를 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런 휴먼 데이터를 로봇 데이터로 바꾸는 연구들이 점점 더 많아질 텐데 그런 쪽에서 이 오늘 발표한 논문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어,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저뭐 간단하게 질문 하나 있는데 네. 이 논문 나오기 이전에는 그 KP랑 KD를 뭐 어떻게 세팅해서 학습을 진행했던 건가요? 보통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KP를 되게 높게, KD를 낮게 설정을 해서 학습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약간 이게 디폴트 세팅이었던 거죠. 네, 약간 트레이드오프가 있습니다. 그게 그 값들이 그렇게 세팅을 하면 학습은 잘 되는데 여기서처럼 뭔가 디플로이를 할 때 되게 위험한 비헤이비어가 많이 나와서 그냥 로봇 하는 사람들이 아름아름 그냥 약간 그렇게 튜닝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튜닝 방법을 이제 실제 논문으로 낸 게 이 논문이다. 네. 네, 질문 없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비디오를 입력으로 받아서 VLM을 수행하는 연구 두 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일단 비디오라는 것 자체가 3D 형태로 되어 있는 데이터고 되게 용량이 크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한 번에 많이 해서 많이 입력으로 받아서 VLM이 아웃풋으로 텍스트를 내보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가가 이제 많은 관심사였는데요. 이 Attend Before Attention이라는 논문은 입력으로 그냥 짧은 길이의 비디오를 입력으로 받는 게 아니라 길고 뭔가 하이 레졸루션의 비디오를 입력으로 받아서 여기 뭐 MLLM이라고 써 있지만 실질적으로 논문에선 VLM만 다루고 있고요. VLM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처리하게 하는가를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스크는 VLM이지만 이 VLM의 입력으로 들어가는 건 비디오이기 때문에 이 비디오를 효율적으로 압축하는 방법을 제안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왼쪽에 있는 게 오리지널 비디오고 이거를 이제 여기에서 이 비디오에 딱 요만큼 움직이는 부분만 이제 VLM에다가 토큰으로 넣어줬을 때 이제 VLM이 아니죠. 그러니까 요만큼만 활용을 해서 이제 비디오에서 원래 비디오를 복원할 수 있게끔 하는 네, 그런 압축 방법을 여기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압축 방법을 적용을 해서 압축된 토큰을 VLM에 입력으로 넣어줬을 때 이제 성능이 좋아졌다. 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아졌다. 이 성능을 유지하면서 훨씬 더 긴 길이의 비디오를 처리할 수 있었다라는 결론을 낸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식으로 압축된 토큰들을 이용을 해서 원본을 이제 요 정도 수준까지 복원을 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접근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의 VLM 모델들은 먼저 비디오를 입력으로 받아서 그걸 토크나이즈하고 그걸 VIT를 태워서 이제 두 번째 레이턴트로 바꾸고 이 레이턴트 LLM을 태워서 이제 아웃풋을 뽑아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속도를 개선하기 위한 기존의 방법론들은 이제 VIT 태우는 것까지는 동일하게 진행을 하고 이 VIT를 통과해서 나온 토큰들을 이제 리덕션을 해가지고 LLM의 입력을 줄인 다음에 줄임으로써 이제 속도 개선을 이루어내는 방법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접근을 했던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이 논문은 지금 오토게이지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데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식은 이제 시간을 측정을 해봤더니 VIT에서 소모하는 시간이 꽤 길더라. 그래서 처음부터 VIT에 들어가는 토큰부터 리덕션을 수행을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을 이제 획기적으로 줄여보자라는 게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식이고 이 그래프를 보면은 이제 전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프레임 수와 레졸루션을 곱한 것이 이제 전체 입력으로 받을 수 있는 토큰에 비례한다고 볼 수 있는데 요게 제안하는 논문이 압도적으로 많은 토큰 수를 처리할 수 있으면서도 이제 이 논문에서 제안한 벤치마크인 이제 HL 하이 레졸루션 롱 비디오 퍼포먼스 스코어에서 제일 높은 성능을 기록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면요. 이 논문은 이제 비디오가 주어졌을 때 이 비디오에서 이제 요 입력으로 들어오는 패치 중에 어떤 패치를 사용할 것인가를 뱉어주는 오토게이지라는 걸 먼저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오토게이지가 학습이 되고 나면 여기서 아웃풋으로 뱉는 패치 인덱스를 입력으로 받아서 이제 딱 그 패치만 가져와서 이제 리컨스트럭션을 수행하고 이 리컨한 게 입력 비디오와 얼마나 유사한가를 측정하는 로스를 미니마이즈하는 패치 인덱스를 찾게끔 하는 오토 게이지를 학습하겠다라는 게 이제 여기서 제안을 하는 방법이고요. 모델 디자인을 그림으로 살펴보면은 이제 입력으로 이렇게 요런 224 x 224 디멘전을 가지는 비디오가 들어옵니다. 여긴 지금 한 프레임만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 224 x 224를 이제 112 x 112로도 리사이즈를 하고 64 x 64로도 리사이즈 이렇게 네 가지 스케일로 리사이즈를 한 다음에 이거를 하나의 패치 사이즈가 16 x 16인 패치들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그리드화해서 각각의 그리드에 번호를 붙입니다.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런 식으로 쭉 번호를 붙여서 총 뭐 246개까지의 인덱스를 정의를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으로 어떤 이제 비디오가 들어왔을 때 이 비전 인코더를 태워서 이 오토 게이지가 지금 여기에 번호가 매겨진 0번부터 246번까지 중에 어떤 패치를 골라서 써야 얘를 최대한으로 복원할 수 있는가를 예측하는 이제 네트워크를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3번을 골랐어요. 3번을 골라서 이 3번 패치만 가지고 이 비디오를 한번 리컨을 해봐라. 라고 하면 이 이제 오토 게이지가 요 3번만 가지고 리컨했을 때 원본을 얼만큼 복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로스까지 프리딕션을 해줍니다. 그러면 로스가 3.8 정도 되니까 이거는 우리가 목표한 수치에는 좀 모자르네 하면은 요 이제 선택한 패치를 패치 인덱스와 그다음에 요 입력 비전 인코더를 통과한 토큰들을 함께 다시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입력으로 넣어줘서 다음 패치를 예측해라 라고 이제 네트워크한테 오토 게이지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오토 게이지가 그러면 3번 말고 3번 이미 선택했으니까 빼고 그 다음에 30번을 선택을 하나 더 해서 한번 리컨을 해볼까 하면은 이제 그랬을 때의 로스까지 얘가 예측을 하고요. 그러면은 점점 낮아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목표치에 부족하네 하면은 또 선택한 패치 인덱스랑 요 비전 인코더 아웃풋을 같이 입력으로 넣어서 그 다음 토큰을 인덱스를 예측하고 여기 지금 그림처럼 돼 있지만 사실 그러니까 그냥 숫자를 예측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 숫자를 쭉쭉쭉 예측을 해서 43번 패치를 선택하는 것까지 도달을 했더니 우리가 원하는 어떤 스레숄드, 여기 0.7이라는 스레숄드를 만족하는 로스가 예측이 되더라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스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비디오라고 잘못 말씀드렸는데 여기 한 프레임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예측을 하는 구조고요. 이제 한 프레임 복원이 완료가 되면은 그 다음으로 그 다음 프레임을 받아서 똑같이 그 다음 프레임을 복원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요런 이제 모델 디자인을 저자들이 제안을 했고 네, 그리고 요 오토 게이지를 학습을 하기 위해서 이제 트레이닝 방식으로 요 두 가지 투스테이지 방식을 제안을 합니다. 이게 되게 좀 복잡한데요. 일단 이제 얘가 어떤 토큰 인덱스를 이제 어떤 패치 인덱스를 아웃풋으로 해야 되는지를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사실 이거를 학습을 하는 게 슈퍼비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떤 패치를 뽑아야 그게 최소한으로 뽑아서 최대한의 리컨스트럭션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저자들이 일단은 나이브하게 어떤 그리디한 방식으로 뽑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논문에 그림이 없어서 제가 클로드한테 부탁해서 그림을 뽑은 건데 이제 음, 임의의 패치 하나를 골라서 그걸 리컨을 해보고 다음에 또 임의의 패치 골라서 리컨 해보고 이런 식으로 쭉 모든 패치에 대해서 반복을 한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리컨 로스를 낮췄던 어떤 패치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선택된 거는 그대로 놔두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남은 패치들에 대해서 선택하는 과정을 이제 계속 반복을 해서 두 번째 패치를 선택하고 이런 식으로 약간 그리디한 방식으로 패치 셀렉션을 수행을 해서 그거를 이제 그리디한 슈퍼비전으로서 사용을 해서 학습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게 패치 인덱스고 여기 있는 게 비디오인데 패치를 K-1개만큼 뽑았을 때 이제 그 다음에 와야 하는 그리디한 방식으로 판단했을 때 그 다음에 와야 하는 패치 인덱스가 무엇인가를 예측하게 하는 네트워크를 학습을 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그냥 LLM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형태를 그대로 따르고 있고 이제 아웃풋으로서 패치 인덱스가 그냥 하나의 어떤 워드 토큰처럼 이렇게 정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워드 다음에 올 패치 인덱스의 확률을 제일 높여주는 방향으로 학습되게끔 이제 로스가 정의가 됩니다. 학습할 때는 224 by 224의 16프레임짜리를 입력으로 넣어서 학습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요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요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 방식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그리디한 방식으로 예측된 넥스트 토큰이기 때문에 글로벌 옵티마이즈, 그러니까 글로벌 최적해를 이제 보장하진 않고요. 그래서 근데 글로벌 최적해를 우리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최대한 글로벌 최적해에 가깝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RL에서 이제 사용되는 GRPO라는 로스를 가져와서 좀 더 개선을 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이게 수식이 좀 복잡해서 처음에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냥 요 전체 수식을 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만 설명을 드리면은 그냥 T번째 영상에서 K번째 패치를 뽑은 결과 내가 이제 영상이 F 프레임 개수만큼 있다고 하면 거기서 T번째 영상에서 K번째 패치를 뽑을 어떤 순간이 있잖아요. 내가 T번째에서 K번째를 뽑음으로써 이게 전체 영상 복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이제 정의한 게 요 그룹 어떤 어드밴티지라는 값이고 이 값은 앞에서 정의한 그 오토 게이지를 12번 돌려서 12번 얻어내는 어떤 그룹화된 값입니다. 그래서 이 그룹화된 값이랑 이 그룹의 평균 값을 뺀 값을 이제 어드밴티지로 이제 정의를 하고 이 어드밴티지는 평균을 뺐으니까 어떤 우리가 의도한 방향으로 이제 정의가 되면은 양의 값을 가지고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정의가 되면 음의 값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요게 양의 값을 가지면 로스가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낮아지게 되고 이제 이게 음의 값을 가지면은 이제 로스가 커져서 그쪽 방향으로는 이 패치를 뽑을 확률을 낮춰라. 요렇게 동작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있는 L 값은 그 오토 게이지에서 뽑은 토큰들을 이용해서 이제 만든 리컨스트럭션한 그 뽑은 비디오에서 계산한 리컨스트럭션 로스. 그러니까 PSNR이라던가 아니면은 네. 그런 펄셉션 로스로 정의가 되고요. 여기까지는 혹시 괜찮으실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슈퍼비전 없이 다음 패치를 뽑을 확률을 상대평가를 이용해서 이제 개선을 하겠다라는 방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왜 이 논문을 뽑았는지를 보면은 1000장의 프레임을 4K 레졸루션으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앞에서 학습은 16 by 224 by 224로 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4K에 1000 프레임으로 확장을 하느냐?
라고 보면 그냥 간단하게 이 4K를 그냥 224 by 224 패치 여러 개로 구성된 비디오 프레임처럼 생각을 해서 쪼개가지고 그 쪼갠 거를 오토게이지에 태우고 그렇게 오토게이지에 태워서 얻은 패치를 다 모아가지고 그 다음 VIT의 입력으로 넣어주는 식으로 이게 그냥 확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추가 학습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평가를 하려고 보니 이제 이 저자들은 되게 긴 비디오에서 하이 레졸루션에서 처리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거를 평가하는 벤치마크가 기존에 존재하는 게 없어서 저자들이 직접 제작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분짜리 비디오 정도면은 긴 편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4K 레졸루션으로 데이터셋을 벤치마크를 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50개의 질문에 대답을 하는 벤치마크를 만들었고 비디오는 유튜브에서 뽑았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뭐 인도어 씬이나 아니면은 드라이빙 씬 같은 것들을 다 포함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보면 이게 논문을 확대해도 잘 안 보이는 수준인데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 신호등 오른쪽에 어떤 조그만 어떤 초록색 간판에 글씨가 흰색으로 써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라는 거를 맞추는 그런 되게 하이 레졸루션에서 되게 작은 영역만 봐야 알 수 있는 그런 타스크들을 일부러 섞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를 보면은 이제 기존의 다른 방법들 대비 딱 방법들은 이제 다들 LLM 쪽에서의 레이턴시를 줄이는 데만 집중을 해가지고 이게 아무것도 안 한 베이스 모델 대비 LLM 쪽 시간만 다 줄어든 걸 볼 수 있는데 이 저자들이 제안한 오토게이즈는 VIT의 입력 자체를 줄여버렸기 때문에 이쪽에서 소모되는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근데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것 대비 이제 성능은 이게 이제 VLM 벤치마크 유명한 것들인데 거기에서 이제 뭐 100점 만점에 얼마나 문제를 맞췄냐라는 점수고 이게 뭐 거의 떨어지지 않은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 압축 방법을 썼기 때문에 이제 기존 베이스 모델 대비 4배 많은 프레임을 볼 수 있고 8배 높은 레졸루션을 볼 수 있어서 이제 일반적인 VLM 타스크랑 롱비디오 타스크 벤치마크에서도 다 엄청 좋은 성능을 거두면서 이제 본인들이 제안한 하이 레졸루션 롱비디오 벤치마크에서도 기존 베이스 모델 대비 좋은 성능을 거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자들이 제안하는 방식은 목표하는 리컨 로스에 도달하면은 멈추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제 리컨 로스를 목표치를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이제 음, 네, 요게 이제 요 앞에 프리 트레이닝이 앞에 말씀드렸던 그리디한 방식으로 만든 슈퍼비전으로 먼저 학습하는 거고 포스트 트레이닝이 이제 GRPO 방식으로 RL 학습을 진행을 하는 부분인데 요 두 개를 같이 했을 때 이제 훨씬 적은 패치만 사용을 해서 리컨이 가능했다라는 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크홈 메시지는 진짜 문제가 되는 데를 찾고 뭐 파레토 법칙에 의해서 그 부분을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 그다음에 GT 레이블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 논문에서 한 것처럼 어떤 근사회를 이용해서 1차 학습을 하고 부족한 성능 향상은 GRPO 같은 기법으로 이제 추가 학습을 하는 것도 괜찮은 접근 방법인 것 같다라는 테이크홈 메시지를 적어봤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뭐 좀 유의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뭔가 이 토큰을 줄인다고 끝은 아니고 이 줄인 토큰을 이해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 VLM 추가 학습이 네, 필요하다라는 점이 이제 유의 사항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앞에서는 이제 어떻게든 최대한 VLM이 받을 수 있는 입력의 길이와 레졸루션을 높여보자라는 거였다면은 이 논문은 이제 스트리밍 VLM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스트리밍으로 들어오는 비디오를 무한대로 계속 처리를 할 수 있는 어떤 VLM을 만들어 보자라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2시간짜리 스포츠 경기를 실시간으로 중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뭐 예를 들어 Streaming VLM. 오, Real time. Made for infinite video streams. Warriors bring up the ball. Green at top of the key. Dribbles right. Passes to Livingston. Livingston looks inside. Finds Green on the wing. Thompson drives baseline. Kicks it out. Ball back to Green. That is a good pass. The ball comes back to Green. Green drives in. 네, 뭐 요런 식으로 Screen. The offense. Secure.
Denmark looking to counter. Couldn't pull the trigger. Jets get caught for a split second, and Perot had the wide open net if he could. 이런 식으로 이제 스포츠 영상이 이렇게 쭉 들어오면은 요거를 이제 8 fps 정도로 HB에서 처리를 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어떤 나레이션을 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이제 VLM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무한대 영상을 처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짧게 짧게 쪼갈라서 이제 입력으로 넣어주게 되는데요. 근데 이거를 입력으로 넣어줄 때 이제 쪼개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뭔가 어디 있지? 일단 이제 뭐 이런 계속해서 다른 말을 뱉어야 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뭔가 하나의 세그먼트가 좀 계속 유사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면은 그냥 계속 똑같은 말만 반복해서 하는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 트레이닝 랭스를 벗어나는 길이의 비디오가 입력으로 들어오면 처리를 할 수 있긴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아웃풋이 터져버리는 이런 문제가 있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슬라이딩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그먼트 단위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뭔가 이전 세그먼트에서의 정보가 그 다음 세그먼트로 넘어가지 않아서 얘가 첫 번째 페널티 킥인지 아니면은 뭐 세 번째인지 그걸 몰라가지고 그냥 첫 번째라고 아웃풋을 뱉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고요. 근데 반면에 제한하는 방법에서는 그런 거를 다 해결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런 계속해서 뭔가 떠들어야 되는 데이터를 본 적이 없으니까 요런 조건에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저자들이 직접 데이터를 모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요런 5가지 스포츠 경기의 영상을 모아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쪼개서 캡션을 달아서 캡션은 이제 오토매틱 스피치 레코그니션이라고 일종인 위스퍼 X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캡션을 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캡션을 달고 나면은 이 캡션에 좀 오류가 있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뭐 스티븐 커리? 근데 스테판 커리? 요게 이제 선수 이름인데 요거를 들리는 대로 해가지고 이제 잘못 오타가 나는 경우가 있으니 이거를 GPT한테 이 비디오의 컨텍스트와 제목을 알려주고 요런 거는 좀 수정을 해라라고 해서 이제 자동화 방식으로 이제 캡션 수정까지 이루어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수정뿐만 아니라 뭔가, 그쵸. 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 만들어진 데이터에서 뭔가 하나의 세그먼트 안에 만약에 12초짜리 영상이면, 그래도 단어가 12초인데 24개는 있어야지라고 하는 어떤 최소한의 워드 필터링을 해서 1차적으로 만든 게 이제 SFT랑 이밸류에이션 데이터셋으로 활용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조금 더 강한 필터링을 걸어가지고, 이 세그먼트에는 최소 3초 이상 침묵하면 안 된다라는 조건 또는 그다음에 이게 리얼타임으로 코멘터리를 계속 다른 게 80%는 넘어야 된다라는 그 조건을 걸어서 여기다가 이제 좀 더 정제된 데이터를 하이 퀄리티 어닐링 데이터라고 해서 이렇게 2가지 형태의 데이터를 만들어서 2번의 학습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먼저 학습을 하고 그다음에 이걸로 한 번 더 추가 학습을 진행하는 식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접근 방식은 다한 것 같은데요. 이제 그냥 접근 방식을 나이브하게 생각했을 때 떠오를 수 있는 것들을 저자들이 여기다 쭉 적은 것 같은데, 일단 여기 이제 초록색은 이제 이게 그거예요. 어텐션이고 요 세로 방향이 퀄이고 요쪽이 이제 키인데, 여기 초록색은 싱크 토큰이고 노란색은 비전 토큰, 그다음에 요 파란색과 빨간색은 이제 텍스트 토큰입니다. 근데 이제 요 빨간색은 방금 생성했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쿼리가 이제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하나씩 들어오는 상황을 가정을 했을 때 처음에 이 싱크 토큰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뒤에서도 이게 LLM에서 저희가 어텐션을 걸면은 소프트맥스를 걸잖아요. 근데 소프트맥스를 했는데 딱히 어텐션 하고 싶은 곳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어텐션 하고 싶은 곳이 없는데 소프트맥스는 무조건 합을 1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디엔가는 어텐션을 걸게 되고,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싱크 토큰이 버리는 어텐션의 역할을
하는 거를 싱크 토큰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게 딱히 뭐 스페셜 토큰을 정의를 해서 거기다 버리는 건 아니고 그냥 여기다가 임의의 어떤 뭐 described video라는 어떤 크게 의미 없는 그런 텍스트를 맨 앞에다가 붙여주면 그게 그냥 싱크 토큰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싱크 토큰, 그다음에 비전 토큰 이 입력으로 이렇게 디스크라이브 비디오 하고 비디오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가 생성을 하는 겁니다. 아, 여기서 뭐 누가 골을 넣었다라고 이제 나레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또 요런 거를 지금 비주얼라이즈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생성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학습을 할 때 이제 어텐션을 거는데 이 모든 부분에 이제 다 어텐션을 계산을 하게 되면 t가 토큰 개수고요. 또 t제곱의 연산이 들어서 엄청 많이 걸린다. 그렇다고 이 연산을 줄이기 위해서 이 윈도우를 오버랩 없이 슬라이딩 윈도우 형태로 하면은 연산은 확 줄어드는데 이게 T고 이게 윈도우 사이즈여서 이게 TW고요. 이게 연산은 확 줄어드는데 이 윈도우 간에 어떤 정보 교류가 없어가지고 어떤 롱텀 메모리에 대한 게 없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러면은 슬라이딩 윈도우를 오버랩을 하면 어떤가? 근데 이 오버랩 영역이 많아질수록 이게 사실상 다시 이제 TW의 제곱에 비례하는 연산이 되어서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이제 저자들은 이 오버랩드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을 취하는데 이제 키 밸류 캐시를 적용을 해서 이거를 TW로 연산량을 줄이겠다. 그리고 이 윈도우 방식으로 그냥 가져오면은 이게 딱 뭐랄까 이 비전 토큰도 이제 딱 여기서 항상 정보가 끊기는데 이제 저자들이 원했던 거는 텍스트 토큰은 좀 더 오래 가져가고 싶다. 그리고 비전 토큰은 좀 덜 오래 가져가도 괜찮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근데 인퍼런스 단에서 지금 앞에서 본 그림을 그냥 이제 다르게 시각화를 한 건데 여기에 싱크 토큰, 디스크라이브 비디오 뭐 이런 거를 넣고 여기 비디오 짧은 거 하나 들어가고 여기에서 뭐 이렇게 묘사를 한 게 이전 턴에서 생성이 됐었고 그다음에 새로운 비디오 세그먼트 넣고 그다음에 여기서 또 이제 새로운 게 생성이 됐어요. 그럼 생성이 됐으면 그 다음 라운드에서는 비전 토큰은 버리는데 이 비전 토큰에 의해서 생성됐던 그 텍스트는 살려놓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텍스트 토큰은 좀 더 오래 살리고 비전 토큰은 빨리 없애버려서 네, 없애버리겠다라는 접근법이고 여기 써 있는 1, 2, 3, 4, 5, 6, 7은 이제 로프 임베딩을 적용할 때 사용되는 인덱스인데요. 요게 뭐 계속 무한대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이렇게 계속 늘려갈 수도 있었겠지만은 저자들이 실험을 했을 때 이제 버린 거는 건너뛰고 이제 남아있는 것들만 이용해서 연속된 컨티뉴어스한 인덱싱을 정의를 하고 그걸 갖고 로프를 적용을 하는 게 더 성능 측면에서 좋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퍼런스 스킴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트레인도 똑같습니다. 이게 뭐 논문에 그림이 없어서 제가 뭐 이것도 클로드를 시켜서 그렸는데 막상 그리고 나니까 딱히 인퍼런스랑 다를 게 없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비디오 텍스트 들어온 거에서 싱크 토큰 요거 얘기를 안 했다. 싱크 토큰은 항상 가져갑니다. 항상 가져가고 네. 싱크 토큰을 가져가는 이유를 논문에서 딱히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약간 글로벌 메모리 같은 역할을 좀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뭐 싱크 토큰과 그다음에 이 비디오 세그먼트 이렇게 쭉 들어오면은 이게 24초짜리 비디오입니다. 24초짜리 비디오에 오버랩은 12초라고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요 뒤쪽에 12초를 잘라가지고 이제 요 앞으로 갖고 와서 사용을 하는데 네. 이게 지금 빨간색이 텍스트 토큰이고 요 노란색이 비디오 토큰이고요. 여기에서 뒤쪽을 잘라서 앞으로 갖고 와서 쓰고 근데 이제 잘라서 쓰는 거에 앞쪽에 있는 그 토큰들 중에서 제일 앞에 있는 토큰은 살리고 제일 앞쪽에 있는 그 앞쪽 세그먼트의 뒤쪽에 있는
제일 최근 텍스트 토큰을 가져다가 붙여서 이제 트레인 셋을 만듭니다. 네. 그래서 좀 말이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뭐 세그먼트를 오버랩되는 영역을 살리는 거는 뭐 쉬우니까. 그런데 이제 오버랩되지 않는 영역의 마지막 토큰을 가져옴으로써 텍스트 토큰을 가져옴으로써 텍스트의 히스토리를 좀 더 보겠다라는 구조로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싱크 토큰은 계속 가져간다. 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트레인 데이터 구성하는 방식이었고요. 그래서 학습 데이터는 윈도우 사이즈 24에 오버랩 12초 해가지고 12초로 비디오를 스플릿해서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할 때는 20개의 경기 비디오를 사용을 하는데, 이 하나의 비디오가 2시간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2시간짜리를 100초 단위로 끊어가지고, 평가할 땐 100초 단위로 끊어서 평가를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초 단위로 캡션을 만들고, 그 캡션을 GT랑 이제 GPT-5가 비교해서 얼마나 유사한가, 이제 기존 베이스 모델 대비랑 이제 아워스가 아웃풋으로 내보낸 캡션이 뭐가 더 GT랑 유사한가를 이제 판정승을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평가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 위쪽에 있는 게 기존 베이스라인 모델들이고요. 이제 여기에 있는 게 저자들의 어블레이션 스터디인데, 이게 베이스 모델이고, 여기다가 그냥 일반적 그 오픈된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학습을 했을 때 이제 다른 베이스라인들 대비 뭐 100번 중에 32번 이겼으니까 뭐 잘한 건 아니죠. 근데 네. 근데 이제 여기다가 저자들이 제안한 어떤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학습을 하니까 윈 레이시 훨씬 올라갔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하이 퀄리티 어닐링 데이터까지 이용을 해서 학습을 했더니 좀 더 올라가더라. 그래서 이 데이터 저자들이 제안한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학습을 하는 게 그 베이스라인 대비 우월성을 가져가는 데 도움이 됐었고, 그다음에 이게 일반적인 VLM 벤치마크인데 일반적인 VLM 측면에서도 좋더라.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스트리밍 비디오 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제한된 길이 비디오를 가지고 어떤 평가를 진행을 했을 때도 이게 스트리밍 학습을 한 게 도움이 되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자들이 주장을 하는 게, 제가 아까 트레이닝 스킴이랑 인퍼런스 스킴이 되게 유사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트레인 타임의 어떤 그 청크를 구성하는 거랑 인퍼런스 타임의 청크를 구성하는 방식을 일치시키는 게 되게 중요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본인들의 방식으로 학습한 스트리밍 VLM에다가 인퍼런스 방식만 이제 다른 트레이닝 프리 방식으로 어떤 인피니트 스트림 VLM을 수행할 수 있는 어떤 리KV라는 다른 방식이 있대요. 그래서 인퍼런스만 요 방식으로 수행을 했더니 그냥 완전히 망하더라. 그래서 이 인퍼런스 방식과 트레이닝 방식을 일치시킨 아워스 방식이 이제 높은 성능을 거뒀고, 이 두 인퍼런스 타임과 트레이닝 타임을 스킴을 일치시키는 게 중요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히스토리 측면에서 어떤 텍스트 윈도우를 길게 가져가는 게, 상대적으로 길게 가져가는 게 좋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자들이 이제 어블레이션을 수행을 했고, 그래서 네, 이제 비전 토큰은 16초로 고정을 하고, 네, 이 T 윈도우, 텍스트 윈도우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수행을 했을 때 이제 512 텍스트 토큰, 여기 이제 T 윈도우가 뭐냐면은 직전 세그먼트에서의 마지막 텍스트 토큰이고요. 그 다음에 T 싱크가 요 싱크 토큰을 앞쪽에서 몇 개나 가져올지를 정의를 하는 변수인데요. 그래서 이 텍스트 토큰을 앞쪽에서 512개를 가져오고, 이제 앞쪽 세그먼트의 뒤쪽에서 텍스트 토큰을 요만큼 갖고 오는 게 이제 좋았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T 싱크는 고정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해진 512, 512는 이쪽에서 고정을 하고 비전 윈도우를 이렇게 쭉 바꿔가면서 했을 때 이제 16초를 선택을 하는 게 제일 좋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어쨌거나 이 16초가 사실 여기선 토큰 개수로 적어놓고 여긴 초로 적어놔서 사실 비교가 좀 어렵긴 한데요. 이게 뭐 히스토리적으로 저자들이 의미적으로 봤을 때 텍스트가 더 긴 히스토리를 저장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이 토큰 개수가. 네, 그리고 로프도 제가 계속 컨티뉴어스하게 다시 재정의 하는 게 좋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요게 이제 그 실험 결과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거는 스트리밍 VLA에 특화된 모델인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냥 베이스 모델이 VQA 성능도 유지할 뿐 아니라 더 좋아지더라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게 스트리밍 VLM이고 얘의 백본이 이제 QN으로 이제 얘를 이제 스트리밍 모델로 바꾼 건데요. 네, 성능이 그냥 일반 VLM 벤치마크에서 측정을 했을 때 더 올라가더라.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내용이었고요. 테이크홈 메시지는 트레인이랑 인퍼런스 타임 스킴 얼라인먼트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그 텍스트 프롬프트랑 텍스트 토큰과 비전 토큰을 똑같이 청크하는 게 아니고 텍스트 토큰을 좀 더 길게 가져가는 게 성능 측면에서 도움이 됐다. 그리고 스트리밍 비디오 튜닝이 그냥 스트리밍 케이스에 대해서만 성능을 향상시키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VQA 성능도 향상시킨다. 그리고 요건 그냥 제가 인상 깊었는데 되게 학습 규모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H백 128 데이즈, H백 네, 100로 128일을 학습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네. 처음에 여기서 제안한 벤치마크가 운동 경기 캐주얼인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뭔가 좀 롱레인지한 그런 메모리를 요구하지 않는 난이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가 누구한테 패스를 했다. 이게 뭐 1분 전에 내용을 알아야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메소드도 잠깐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좀 메모리적인 측면에서 잘 엔지니어링 되지 않았다고 저는 이제 보여지는데 이제 그거를 노려서 벤치마크랑 메소드가 약간 온라인이 돼가지고 그런 제가 방금 말했던 그런 한계를 좀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벤치마크가 그런 것도 좀 다루고 있고 논문에서도 이런 건 혹시 뭐 디스커스 하고 있는지. 근데 이제 롱 비디오 벤치를 봤을 때 뭐 이게 이제 롱 비디오 벤치인데요. 요거를 봤을 때 기존보단 잘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전 세그먼트의 텍스트 토큰을 그 다음 세그먼트 예측할 때 사용을 하니까 이게 계속 누적돼서 어떻게든 약간 메모리 같은 역할을 할 것 같긴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 긴 메모리는 제가 생각해도 못 가져갈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좀 여기서 맨 앞에 예시에서 이 사람이 뭐 세 번째 골을 넣었다. 그러니까 페널티 킥을 찼는데 이게 세 번째 골인지 첫 번째 골인지를 판단을 한 페널티 골은 그래도 이제 짧은 시간에 페널티 골 맞나 이게? 승부차기인가요? 뭐 이거 승부차기라고 해야 되는 건가? 뭐 아무튼 뭐 만약에 뭐 승부차기라고 하면은 승부차기 같은 거는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슛이 여러 번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길이는 얘가 좀 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근본적으로 롱텀 메모리를 처리하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설계되어 있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시험부는 좀 길게 보는 것 같기도 한데 네. 혹시 만약에 뭐 화면에 점수판이 있으면은 또 메모리가 없어도 네. 저렇게 그럴 수도. 근데 이제 호날두의 세 번째 골이라고 한다면 기억을 하는 거. 그렇죠. 또 질문 있으실까요? 다양하게 질문이 네. 있는데 이게 뭐 학습한 게 결국에는 그 스포츠 데이터셋에 대해서 학습이 진행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냥 일반적인 VQA에서도 성능이 그런지가 좀
궁금합니다. 음, 그거에 대한 분석은 논문엔 없었던 것 같고, 음, 이게 뭔가, 싱크, 일반적인 VQA. 그러게요. 일반 VQA는 스트리밍 형태도 아니고 그냥 한 번에 하나의 청크를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딱히 VLA가, 기존 VLA가 접근하지 못하는 정보는 없을 것 같고, 음, 그 부분은 제가 좀 생각이 이게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신기하네요. 네. 저도 이거 신기해가지고 분석을 네. 안 해봤는데. 아, 제가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다음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오토리그레시브 월드 모델 이런 쪽으로 좀 발표를 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논문은 이제 라이라라는 논문인데, 이 논문은 네, 이거 좀 예시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일단 이미지 한 장을 받았을 때 이제 그거로 이렇게 익스플로러블 할 수 있는 그런 3DGS 월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쭉 트레젝토리를 받아서 계속 이렇게 월드 모델링을 하고 여기서 이제 계단을 올라가서 또 새로운 이제 어떤 공간에 대해서 이렇게 제너레이션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네. 어떤 시나리오를 줘가지고 시뮬레이션처럼 어떻게 어떻게 제너레이션을 할 수도 있을 테고, 네, 좀 다양한 이런 씬에 대해서도 좀 익스플로어 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하면 일단 결과를 딱 봤을 때는 엄청 팬시하고, 네, 좋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뭔가 체리픽을 한 걸 수도 있는데, 네. 네, 그래서 인풋이랑 이제 텍스트를 같이 받아서, 어, 일단 비디오로, 일단 그분에 대해서 넘어가고, 일단 3DGS 월드를 이렇게 만드는 그런 메소드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파이프라인 오버뷰를 한번 보면은 이렇게 인풋 이미지를 받고 이제 카메라 트래젝토리랑 텍스트를 같이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카메라 트래젝토리랑 텍스트를 이제 컨디션으로 받아서 이제 비디오로 계속 생성을 합니다.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그래서 쭉 비디오들을 생성을 하고 이제 이 비디오 프레임들을 다 모아서 이제 3DGS 리컨스트럭션 모델에 태우면 그렇게 해서 이제 월드를 만들어서 이제 거기서 익스플로어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핵심은 사실 비디오 제너레이션을 하는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음, 비디오 제너레이션으로 프레임을 이제 익스플로어 하고 싶은 그 지점까지 이제 비디오를 계속 만들고 또 이게 어쨌든 이 비디오들이 하나의 어떤 큰 스케일에 상관없이 어떤 씬의 이제 여러 부분을 캡처하고 있는 건데 이게 당연히 이제 컨시스턴트하고 뭐 그래야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 비디오 제너레이션 쪽에 이제 많은 바틀넥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거기서 크게 이제 대표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전에 생성한 리전에서
리전에 대한 어떤 피처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뭐 이렇게 비디오를 굉장히 롱 호라이즌으로 제너레이트 하게 되면은 결국 이제 컨텍스트 윈도우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발생을 할 것이고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기존에 이미 생성을 했던 부분에 내 이제 컨텍스트가 없으니까 다시 그 부분을 생성을 하게 됐을 때 이전에 생성했던 것과 다르게 생성을 하면은 결국 이제 디스톨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페이셜 폴게팅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오토리그레시브 제너레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본인이 만든 아웃풋을 또 컨디션으로 받아서 그 다음 아웃풋을 내뱉는 구조인데 이제 만약에 이전에 제너레이션에서 어떤 에러가 있었을 때 그게 이제 어큐뮬레이트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에러가 컴파운드가 계속 돼서 그 뒤에 계속 이제 제너레이션 퀄리티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좀 대표적인 문제들을 이제 여기 파트에서 다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네. 그럼 일단은 먼저 안티 폴게팅 부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폴게팅을 방지를 해야 되니까 어떤 이제 메모리라는 그런 컴포넌트를 이제 만들어서 비디오 모델이 생성을 할 때 그 관련된 부분을 리트리브 해 와서 보도록 해야 되는 구조이겠죠. 그래서 이제 패러다임은 리트리브 제너레이트 업데이트 루프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생성된 비디오 프레임들이 있을 거고 이제 그거를 이제 뎁스 애니띵 V3 모델로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를 뽑아내. 그래서 이 포인트 클라우드를 저장을 할 건데, 일단은 좀 핵심은, 이 메모리를 어떻게 구성을 할 거냐. 3D 캐시로 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2D 스페이스에서 어떤 메모리를 계속 저장을 해 나가는 게 아니고, 이걸 3D로 리프트를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리트리브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포인트 클라우드로 바꾸는 이유가 이제 3D 캐시 이제 상태로 저장을 하기 위해 함이죠. 그래서 포인트 클라우드를 이제 그냥 저장을 하는데 또 여러 프레임 이렇게 비디오 제너레이티드 비디오 프레임들이 있을 테고 이제 이거를 이렇게 포인트 클라우드를 생성을 할 수 있을 텐데 이거를 이제 하나의 포인트 클라우드로 퓨즈를 하는 게 아니라 펄 프레임 매너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이유가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합치게 되면은, 만약에 이게 좀 좌표계가 조금씩 만약에 흐트러지게 되면은, 이거를 퓨즈 할 때, 미스얼라이먼트가 생기고, 또 에러가 컴파운드 되면, 그 다음에 또 만들어진, 뭐, 그리고 비디오 자체도 이제, 생성된 비디오인데, 이 뎁스 애니띵 모델은 리얼 이미지를 기준으로 학습이 됐기 때문에, 이제 예측 자체도 좀 예측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는데 그 정확도들이 낮은 애들을 합치게 되면은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펄 프레임으로 이제 저장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렇게 3D 캐시를 구성을 하고 이제 다음 비디오를 생성을 할 때 이제 어느 부분을 리트리브 해 와야 될지 그 부분을 보는 건데요. 당연히 이제 인포메이티브한 부분만 가져와야겠죠. 왜냐면 저희가 뭐 토큰으로 리트리브 해올 거는 뭐 무한정 그냥 풀 어텐션으로 갈겨도 되지만 그러면 이제 코스트가 터지기 때문에 당연히 인포메이티브한 히스토리만 가져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가져오냐 할 때 이제 이 3D 캐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타겟 카메라가 있겠죠. 그러니까 타겟 이제 우리가 지금 생성을 하고자 하는 비디오에 이제 주어진 트레젝토리가 있을 거고 그럼 거기에 이제 카메라 그런 익스트린직, 인트린직 파라미터가 있을 텐데 이제 여기 기존에 있는 모든 펄 프레임 포인트 클라우드들을 이 타겟 카메라로 일단 프로젝트를 합니다. 이렇게 프로젝트를 해서 이제 거기 프로젝트 한 곳에서 만약에 포인트가 이제 거기서 보인다라는 어떤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일단 그 기준이 뭐 좀 있어요. 뭐, 뭐 뎁스를, 뭐 미니멀 뎁스보다 뭐 그 차이가 크지 않아야 된다. 뭐 이런 좀 조건이 있는데, 일단은 너무 세세하게 들어가면 복잡하니까, 그냥 간단하게는 타겟 이미지 플레인에 프로젝션 했을 때, 비저블한 포인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지금 그 타겟 카메라에 보이는 그 플레인을 생성을 할 때 그 포인트 클라우드에 관련된 프레임이 필요하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이 지금 타겟 뷰가 여기면은 이 파란색 즉 이 지금 비디오 프레임을 굉장히 필요로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부분을 참고를 해서
그 다음 새로운 뭐 뷰포인트 혹은 이제 그 트레젝토리에서의 비디오를 생성을 해야겠죠. 컨시스턴트하게. 그래서 여기 부분을 가져와야 되는 거고 이제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제 카메라가 이제 똑같은 부분 여기서는 초록색 카메라에 대해서는 이 파란색 부분이 리비짓하게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뭐 몇백 프레임 이전에 있더라도 이제 그거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구조라는 겁니다. 이런 메모리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이 리트리버리 이제 내추럴 리콜 할 수 있다. 어떤 렐러번트한 옵저베이션. 그것도 이제 3D 오버랩에서 이제 그 기준을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렐러번트한 어떤 프레임을 가져왔으면 이제 그거를 인젝트를 해야겠죠. 지금 타겟 트레젝토리 제너레이션 하는 이 파이프라인에 인젝트를 해야 될 텐데 일단은 그냥 비디오 프레임은 그냥 그대로 가져옵니다. 리트리브 해오고 그러니까 원래는 이 논문이 좀 베이스라인으로 삼았던 어떤 트레젝토리 카메라 트레젝토리 제너레이션 논문에서는 이렇게 프레임을 가져오는 것까지 비슷해요. 그것도 3D 캐시로 하는 것도 비슷해요. 사실 이제 이 논문이 이제 거기서 영감을 얻은 거죠. 근데 이제 이 프레임을 그대로 컨디셔닝으로 줄 때 그냥 얘를 이제 이미지 토크나이즈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이전의 논문에서는 얘를 이제 이 타겟 뷰로 그 와핑을 해서 넣어줍니다. 근데 와핑을 하면은 뭐 그냥 아티팩트가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뭐 그냥 홀처럼 그냥 검은색 뭐 픽셀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 비디오 모델이 그대로 컨디션으로 받으면 이제 그 아티팩트들이나 어쨌든 그런 결함들을 그대로 또 다시 생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음, 여기선 그렇게 안 하고 이미지 레벨에서는 와핑을 안 하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떤 댄스 코레스폰던스 네, 코레스폰던스를 그거를 이제 피처로 만들어서 이제 같이 넣어주고 여기 이제 어댑터를 달아서 학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어, 그래서 이것도 수식이 좀 복잡한데 네, 이게 뭐 익스트린직, 인트린직 파라미터 이거 뎁스인데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 코레스폰던스 맵이라고 하는 거는 타겟 뷰 입장에서 봤을 때 얘가 리트리브드 되는 이 프레임에서의 J에서의 어떤 좌표에서 이 좌표가 이제 그러니까 저도 이거 보면서도 헷갈리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이 코레스폰던스 맵이 여기 있을 때 여기에 지금 이게 컬러로 돼 있긴 한데 결국은 얘가 좌표이고 얘가 이 프레임에서 여기 부분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응 관계를 알려줘가지고 이거를 익스플리시트하게 여기서 와핑을 하는 게 아니라 피처 단에서 얘가 그거를 어웨어해서 여기 그러니까 이 이미지에서 원래는 지금 위치가 여기긴 하지만 여기 이 리트리브드 프레임에서는 이 픽셀을 보라는 거구나 라는 것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클레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잘 엔지니어드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빼먹은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리트리브드 가져온 부분이 이제 스페이셜 슬롯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스페이셜 하게 이제 리트리브를 해와서 어떤 정보를 지금 저장을 한 거니까. 그리고 이제 뭐 민정리 발표에서도 나왔는데 여기서도 이제 앵커 토큰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의 역할은 뭐 어텐션 싱크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월드를 쭉 이제 익스플로어 할 텐데 이게 익스플로어 해가면서 어떤 씬 어피어런스가 막 너무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어피어런스를 고정을 해주는 그래서 아까도 보면 인풋 이미지 한 장 받았을 때 이제 월드를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때 그 인풋 이미지의 그 씬 어피어런스를 고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를 박아두고 이제 여기서 F는 프레임이고 K는 커널입니다. 그래서 이거 의미가 뭐냐면 여기서 일단 프레임이 F1이고 F4니까 총 5장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5장의 프레임을 리트리브 해온다는 거고 K가 1이면 그냥 일반적인 패치 파일을 하는 거고 K가 2면은 다운샘플을 좀 더 한다는 거니까 어쨌든 이제 이거 토큰만큼 또 쿼드라틱하게 셀프 어텐션 할 때 코스트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프레임은 최대한 토큰을 파인 그레인드하게 남겨두고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그 비저블 포인트 개수가 제일 많은 거를 이렇게 패치를 최대한 파인 그레인드하게 하고 조금 더 콜스하게 패치를 따는 그런 거를 이렇게 두는 거죠. 그리고 템포럴 한 거는 이제 이거는 스페이셜하게 어떤 프락시미티 혹은 어쨌든 그 비저빌리티 이런 걸 기준으로 했다면 템포럴은 그냥 이 생성하려고 하는 프레임 인덱스와 가장 가까운 그 직전에 가장 가까운 총
19장의 프레임을 가져오는 거고 여기서도 제일 이제 인접한 거는 제일 파인 그레인드하게 그리고 제일 멀리 있는 16개의 프레임들은 좀 더 콜스하게 그렇게 따서 어떤 정보의 유용성과 어떤 효율성의 트레이드오프를 잘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가져오는 게 아까 봤던 그 스페이셜 포게팅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를 좀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아까 뭐였죠? 템포럴 드리프팅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기법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롱 호라이즌으로 비디오를 계속 생성을 하는 건데 이제 학습을 할 때는 그냥 애초에 주어진 비디오가 있기 때문에 그냥 앞에 비디오 있고 그 컨디션으로 받아서 뒤에 비디오를 만들면 되는 거여서 어떤 컨디션으로 들어오는 게 그냥 GT 프레임들이 들어가겠죠. 근데 인퍼런스 할 때는 당연히 본인의 이제 아웃풋으로 그걸 컨디션으로 받아서 계속 인퍼런스를 진행을 하는 구조인데 그게 당연히 임퍼펙트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셀프 어그멘테이션 트레이닝을 제안을 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미지가 좀 완벽하니까 그거를 좀 디스톨트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디퓨전 포워드 프로세스처럼 노이즈를 넣어주는 거죠. 여기서 이제 플로우 매칭 그 스케줄로 넣어줬다고 하고 어, 네, 그렇게 해서 그냥 가우시안 노이즈를 넣어주고 그 비디오 제너레이션 모델을 한번 포워드 해가지고 이제 디노이징을 한번 해준 조금 덜 완전한 어떤 노이즈가 좀 껴있을 법한 그런 에로 컨디션을 줘서 네, 얘가 effectively 어떤 드리프팅 아티팩트를 카운터 액트 하는 거를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학습 때 하는 것도 이것도 민정님 발표에서 나왔던 어떤 트레인 테스트 시의 디스크리펜시를 좀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게 계속 좀 반복되고 있고 중요한 그런 어떤 뭐라고 하지? 연구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험 부분이 여기가 이제 셋업들이 좀 많이 복잡해요. 이게 아무래도 여러 모델들과 여러 기법들이 막 총집합한 그런 이런 익스플로러블 3D 월드를 만들기 위해서 좀 총집합한 그런 느낌이라 셋업을 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비디오 모델은 WAN 2.1을 썼고 뎁스나 포인트 클라우드 뽑고 그리고 3DGS 만들 때는 다 이제 뎁스 애니띵 V3를 사용을 했고요. 얘네 둘 다 파인 튜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롱 비디오 클립 리얼 월드 씬에 있는 DL3DB라는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고 이터레이션의 30%는 이제 이미지 투 비디오 모드로 비디오를 학습을 하고 이제 오토 리그레시브하게도 좀 학습을 해야 되니까 청크 베이스드로 트레이닝을 해서 좀 익스플로어 할 수 있을 만큼 좀 길게 좀 호라이즌을 뽑아서 월드 스케일도 좀 늘리는 거죠. 그 늘렸을 때도 이제 성능이 안 떨어지게끔 이렇게 구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결과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뭐 실험이 좀 많아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논문을 한번 둘러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은 이제 여기서는 어떤 뭐 월드 모델링 쪽 컴패러슨이 아니고 롱 호라이즌 비디오 제너레이션 뭐 800프레임 이상 이렇게 오토리그레시브하게 생성을 했을 때 3D 컨시스턴트하게 만드냐 한 걸 비교를 한 건데 이렇게 인풋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이렇게 좀 뷰포인트가 달라졌죠. 네. 이 입장에서 봤을 때 한 여기쯤에서 찍은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좀 많이 깨지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좀 아티팩트가 그러니까 사실 어떤 메모리를 만들고 거기서 리트리브 해오는 그런 것도 사실 이 젠3C를 많이 가져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성능 차이가 많이 나는 거 보면 얘는 이제 리트리브 해온 다음에 이제 리트리브 해온 그 프레임 자체에서 이제 이미지 그 픽셀 레벨에서 와핑을 해서 어떤 아티팩트가 그대로 여기 프로파게이트 된 것 같고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그거를 피처 단에서 임플리시트하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클린하게 나온 거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도 나름 잘 나온 것 같은데 이렇게 GT랑 비교했을 때 당연히 라이라는 잘 나오는데 이 캠도 나쁘지 않게 나온 것 같은데 좀 이 건물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얘보다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네, 라이라가 잘 어떤 메모리랑 그걸 퓨즈하는 부분을 잘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어떤 이 테이블의 이 스트럭처도 여기가 제일 보존이 GT랑 비슷하게 잘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정량적 평가는 그냥 잘 하는구나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여기는 3D GS 제너레이션 단에서 비교를 하고 싶어서 이런 이제 롱 호라이즌 비디오 모델에 뎁스 애니팅 V3를 붙이고 이제 요거는 얘도 파인 튜닝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자기네들이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정성적 평가도 이건 이제 3DGS의 렌더링 결과인데 네, 뭐 비디오 결과랑 비슷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첫 번째 논문이 끝났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웹스에 버전 3가 3DGS까지 아웃풋 그러니까 원래는 그 뎁스랑 그 카메라 파라미터랑 이런 거 예측하는 그 VGT랑 그 같은 구조인데 이제 여기서 거기서 이제 한 발 더 가서 GS 3D GS 리컨스트럭션까지 그 헤드까지 달아서 그러니까 그 헤드까지 공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 가우시안 스플래팅까지 가고 싶으면은 이제 뎁스 애니팅 V3를 쓰는 것 같아요. 네. 쌤, 원래는 팝인데 저 베이스로는 비디오를 있는 이거 컨셉이 그냥 인풋 이미지가 몇 장이든 상관없이 다 할 수 있다 이런 식이어가지고 그 비디오 그 앞에 보면은 네, 여기서 계속 이 루프를 돌면서 이 비디오들을 쭉 만들고 이 비디오를 그냥 다 때려 넣어요. 데스니티. 그래서 이제 3D GS를 만들고 이제 거기서 렌더링을 하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쌤이 되게 풀프레임으로 복수가 나온 거거든요. 해가지고 아, 아까 글로벌 카메라 어떻게 저희가 되는지도 여쭤보려고 저는 풀프레임이 아니고 그러니까 한 장이 들어가면 펄 프레임인 거고 그러니까 이미지를 계속 이렇게 넣으면은 그 이미지 펄 프레임 단위로 나오는 거고 이제 그거를 한 번에 모든 이미지를 고려한 그거를 보고 싶다 하면은 같이 넣고 그런 거였어. 네네. 네네. 그래서 얘도 지금 이 인터랙티브 3D 익스플로어가 그냥 얘네를 이제 다 넣어서 이렇게 한 번에 GS가 나오고 네, 포인트 클라우드도 구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갖고 온 논문은 좀 최근에 많이 핫해서 뭐 공개된 지 뭐 한 달 정도 됐는데 지금 GitHub 스타도 이제 6.5K 정도를 받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논문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스트리밍 3D 리컨스트럭션 하는 논문인데요. 그래서 근데 결국 이렇게 스트리밍을 하게 되고 롱 호라이즌으로 이제 생성을 하고 싶다 하면은 이제 항상 어떤 컨텍스트를 매니지먼트 하는 그런 어떤 메모리 그런 걸 어떻게 구상을 하는지 아까 라이라에서는 뭐 3D 캐시로 하고 또 리트리브 해오는 방식도 제한하고 퓨즈 하는 방식도 제한하고 이런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지오메트릭 어떤 컨텍스트를 잘 다루는 그런 트랜스포머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트리밍 3D는 당연히 이제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은 뭐 이렇게 굉장히 긴 롱 호라이즌에서도 쭉 이렇게 트레젝토리가 어떤 서로 다른 어떤 그러니까 원래는 겹치면 안 되는 트레젝토리인데 이게 혼동이 돼가지고 막 겹치고 이러는 일 없이 얘가 어떤 글로벌한 메모리를 가지고 쭉 트레젝토리를 따라서 이렇게 리컨을 하는 거를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 거의 이렇게 엄청 큰 레벨에서 킬로미터 레벨에서 보여준 게 좀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 할 때 당연히 그러면 뷰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은 또 컨텍스트가 말 그대로 이제 폭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당연히 어떤 렐러번트한 정보를 잘 가져온 것 동시에 뭔가 필요한 것만 잘 가져와서 에피션시도 잘 챙겨야 되는 그런 좀 효율성과 어떤 이펙티브니스를 같이 잘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태스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메소드의 근간이 되는 그런 논문 VGT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풋 이미지들을 쭉 받았을 때 한 씬에 대한 여러 뷰에서 인풋 이미지들을 받고 각 펄 프레임 단위로 다이노를 해서 피처를 뽑고 이제 카메라 토큰을 붙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어텐션이랑 이제 프레임 단위의 어텐션을 하는 이런 얼터네이팅 어텐션 기법을 여기서 제안을 했고 글로벌 어텐션은 이제 당연히 인풋 이미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코스트가 터지기 때문에 굉장히 그 사용 횟수를 잘 조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얼터네이팅 하게 한 것 같아요. 프레임 어텐션을 좀 늘리고 싶지만 또 그렇게 되면은 크로스 프레임 피처를 뽑을 수 없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 카메라 토큰에는 카메라 헤드 달고 이제 여기는 뎁스 프레딕션 헤드를 달아서 네. 여기서 근데 뭐 포인트 맵 이런 것도 트래킹도 하는데 뒤에 설명해드릴 후속 연구에서는 또 그냥 뎁스랑 카메라만 예측을 하는 것 같아요. 뎁스 애니띵 V3에서도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고 네. 일단은 네,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엄청 간단하죠. 네. 근데 이제 이 VGT는 이 인풋들을 한 번에 다 다루는 이제 스트리밍 세팅이 아니고 오프라인 세팅인데 이 인풋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이 글로벌 어텐션 부분에서 코스트가 터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스트리밍을 하는 계속 인풋 이미지가 겁나 많아지는 그런 세팅에서는 VGT를 나이브하게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후속 연구로 이제 뭐 스트리밍 VGT 이거 이외에도 뭐 한 10개, 20개 막 논문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름이 좀 직접적인 걸 가져왔는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스트리밍 세팅을 기본으로 하고 여기서도 이렇게 프레임들이 쭉 들어오는 과정에서 여기까지는 똑같고요. 카메라 토큰 다는 것까지 똑같은데 이제 여기서는 아까 얼터네이팅 어텐션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여기 부분은 그 프레임 어텐션으로 똑같죠. 여기서 이 부분을 해당되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글로벌 어텐션을 사용하지 않고 템포럴 커주얼 어텐션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 근데 이것도 뭐 결국은 사실 그렇게 해결 방법이 아닌 게 이 프레임이 계속 쌓이게 되면은 결국은 그 후반 그 제너레이션 할 때는 앞에 모든 이미지 토큰들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토리가 니어 컴플리트하게 히스토리가 보존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네, 어떤 근본적으로 해결을 했다고 할 수 없죠.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안하는 게 이제 지오메트리 컨텍스트 어텐션이라는 걸 제안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디자인은 이제 뭐 클래시컬 슬램 시스템에서 영감을 얻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슬램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일단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레퍼런스 프레임 for coordinate grounding 을 해야 된대요. 네. 그래서 이걸 보면은 그러니까 앵커 프레임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VGGT 같이 그냥 인풋 이미지가 다 들어오면은 그냥 그 이미지들의 포인트 클라우드를 다 구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뭐 노멀라이즈를 하면 되는데, 이제 얘는 계속 인풋이 들어오고, 그러면 기존의 포인트 클라우드가 생성이 되고, 그 다음 포인트 클라우드가 계속 생성이 시간에 따라서 생성이 되는 구조인데, 그럼 어디를 기준으로 해야 되냐라는 게 모호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뭐, 보통 3장 이거를 앵커 프레임으로 받고 이제 얘네들한테는 풀 어텐션을 계속 하는 구조입니다. 이것도 뭐 라이라에서의 앵커 프레임이랑 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 같고요. 그 대신에 이제 학습을 할 때 GT를 구성할 때도 그 포인트 그 GT 그 초반에 GT 프레임의 포인트 클라우드에도 정교화를 해서 이 스케일을 배우게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메모리 관련된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슬램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를 이렇게 어텐션 단에서 따왔다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로컬 윈도우를 사용하는 건데 그냥 사실상 슬라이딩 윈도우 어텐션을 한다는 거죠. 그 라이라에서도 그 타임 축으로 인접한 그런 프레임들을 가져오는 것처럼 이제 여기서도 그 타임 축으로 네. 그러니까 얘가 이제 뭐 트레젝토리를 따라서 쭉 어떤 씬을 캡처를 해 나가는 거니까 그 타임 축으로 한다고 하면 결국 그게 그냥 어떤 스페이셜 어, 하게 그 근접한 그런 부분들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 나와 있는 지금 이 축으로 보이는 게 앵커 프레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여기 다이어고널을 따라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 부분이 슬라이딩 윈도우를 표현한 어텐션 마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뭐 이거는 사실 좀 직관적으로 좀 이해가 되죠. 그 시간적으로 그리고 공간적으로 가까운 부분은 당연히 어떤 참고해야 될 만한 어떤 그런 픽셀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그냥 그 부분들 어텐션을 때리자 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좀 새롭게 여기서 제안을 하는 건데 이제 앵커도 아니고 로컬도 아니고 그 중간에 사이에 있는 여기에서도 분명히 필요한 어떤 참고해야 될 그런 프레임의 픽셀들이 있을 텐데 이제 걔네들을 그렇다고 여기를 어텐션을 다 때릴 수 없으니까 그 프레임들의 카메라 토큰이랑 그리고 각 프레임마다 레지스터 토큰이라는 거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 레지스터 토큰은 약간 클립의 그 클래스 토큰처럼 그 이미지 한 장을 좀 대표하는 그 프레임을 대표해서 어떤 피처를 담기를 희망하고 넣은 그런 토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레지스터 토큰들, 뭐 카메라 토큰, 앵커 토큰은 뭐 이 앵커랑 다른 앵커인데 뭔지 설명이 잘 안 돼 있어서 일단 무시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 사이에 있는 프레임에서도 어떤 레지스터, 그 프레임을 대표하는 레지스터 토큰들에 대해서만 어텐션을 꽂아주는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글로벌 어떤 피처를 받아올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트레젝토리 메모리를 이 레지스터 토큰을 통해서 어, 인젝트 해야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파이프라인 오버뷰는 다음과 같고요. 여기서 계속 이제 스트리밍으로 비디오 프레임이 들어오고 있는 과정이고 프레임 어텐션은 그냥 VGT랑 똑같은데 이제 여기 부분이 원래 글로벌 어텐션이었다면 여기서는 앵커들 다 가져오고 트레젝토리 그 중간 사이에 껴있는 애들은 이 카메라 토큰이랑 컨텍스트 토큰이 레지스터 토큰이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레지스터 토큰들만 가져오고 여기는 이제 슬라이딩 윈도우로 가까운 부분까지 가져와서 쭉 이렇게 이 두 개의 어텐션을 얼터네이트 해서 계속 굴리고 마지막에 헤드 붙여서 학습을 하는 구조예요. 그렇게 해서 뭐 만 프레임 이상의 롱 시퀀스도 리컨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사실 이거 좀 사기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사실 이거 만 프레임도 진짜 만 프레임을 계속 스트리밍해서 인퍼런스 하는 게 아니고 이걸 또 윈도우를 잘라가지고 뭐 진행하고 약간 그 아웃풋을 끼워 맞추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사실 저도 이게 좀 서브옵티멀하다고 느끼는 게 결국 이 프레임이 쌓이게 되면은 이 앵커와 슬라이딩 윈도우 쪽의 어텐션의 코스트는 고정이 돼 있지만 이 트래젝토리 메모리는 계속 쌓이는 거기 때문에 프레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래서 어느 정도 아마 바운드가 있을 거고 프레임에 이렇게 이제 익스트림하게 많을 때는 이거를 좀 윈도우를 크게 잘라가지고 이제 그렇게 인퍼런스를 했다고 본 것 같습니다. 기억. 그렇게 해서 일단 파이프라인 오버뷰는 다음과 같고요. 이 논문의 메소드 이름이 링봇 맵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던데, 일단 앞으로 그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링봇 맵의 그 파이프라인은 다음과 같고요. 근데 이제 이거 보고 나니까, 좀 비슷한 시기에 이제 VGT 오메가라고 해서 VGT 저자들이 이제 1년 뒤에 그 낸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논문에서도 레지스터 토큰이라는 게 등장을 해가지고 이게 참 비슷한 시기에 나왔는데 사람들이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아이디어라는 게 좀 뭐 공유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비슷하게 나왔는데 이제 그 프레임 어텐션은 VGT랑 똑같고요. 근데 이제 레지스터들을 이렇게 프레임마다 이 파란색이 씬 토큰이 레지스터 토큰인데요. 이 레지스터 토큰들을 받아서 하는데 글로벌 어텐션도 하기는 해요. 근데 글로벌 어텐션은 이제 원래 VGT에 있던 글로벌 어텐션의 25%를 레지스터 어텐션으로 대체를 해서 좀 코스트를 좀 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프레임 개수를 많이 늘리기 때문에 네, 일단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냥 VGT랑 똑같이 네, 뭐 뎁스 카메라 뭐 이렇게 해서 구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은 다시 이제 링보드 맵으로 돌아가서 여기서 좀 임플레멘테이션 디테일이 조금 너무 자세하고 양이 많아가지고 간단하게 어, 좀 생략을 하고 네 그냥 결과를 좀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투 스테이지로 트레이닝을 했고 뭐 VGT 웨이트에서 파인 튜닝을 한 건 아니고요. 그냥 그 아키텍처만 가져와서 뭐 그 링봇 맵에서 이제 새롭게 추가된 그런 것들만 붙여가지고 다시 학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베이스 모델 트레이닝은 VGT처럼 스트리밍 세팅이 아닌 세팅에서 학습을 하고 이제 스트리밍으로 넘어가서 쭉 학습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학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뭐 롱 호라이즌 어떤 씬을 캡처한 데이터셋을 리컨스트럭션 할 때 이런 트레젝토리가 기존의 이런 베이스라인들에서는 트레젝토리를 잘 맞추지 못했는데 여기 부분 보면은 좀 트레젝토리가 많이 꼬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근데 거의 GT 트레젝토리랑 거의 얼라인이 잘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왜 이렇게 됐나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게 뭐 슬라이딩 윈도우나 앵커링 때문에 된 것 같진 않고 그 네, 이 메모리, 트레젝토리 메모리라고 하는 것들이. 근데 결국은 얘가 이제 어떤 CN에 파인 그레인드한 그런 정보를 주는 건 아니고, 그냥 진짜 지금 트레젝토리가 이렇게 가고 있구나 하는 어떤 그런, 콜스한 진짜 트레젝토리 레벨의 어떤 정보를 잘 전달해줘서 이렇게 트레젝토리가 꼬이지 않고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포인트 클라우드 시각화 결과에서도 좀 보면은 일단 여기 좀 트레젝토리가 긴 예시를 보더라도 여기 트레젝토리가 일단 이게 아마 GT 트레젝토리라고 한다면 트레젝토리가 좀 엉망이죠. 그냥 아예 사실상 콜lap스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냥 여러 뷰에서의 그러니까 뷰가 뭐 이렇게 겹치지 않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데 여기서 이렇게 뭐 좀 겹치고 그렇게 해서 좀 망가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거 보면 느끼는 게 롱 호라이즌에서 쭉 리컨스트럭션을 할 때는 어 그러니까 뭐 슬라이딩 윈도우 어텐션 이런 게 당연히 중요하지만 어떤 트레젝토리 레벨에서의 어떤 정보를 잘 전달해야 해줘야 되는구나 그런 걸 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그냥 파인 그레인드 디테일을 챙길 때도 여기는 좀 엣지나 이런 지붕의 엣지나 얘는 아예 뭐 플로팅 아티팩트도 보이고 한데 지붕의 엣지나 이런 것도 좀 더 잘 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네, 사실상 네, 결과는 끝이고 그래서 좀 메시지를 적어봤는데요. 어쨌든 좀 최근 트렌드는 지오메트릭 루팅 그러니까 어떤 캐시를 만들고 이제 거기서 내가 어떤 렐러번트한 프레임이나 어떤 뷰 포인트가 어디인지를 찾을 때는 좀 3D 익스플리시트한 곳에서 그걸 찾는 것이 좋고 이제 그거를 다시 또 비디오 레벨에서 또 신테시스 할 때는 그걸 이제 비디오 제너레이티브 프라이어를 잘 활용을 그러니까 리트리브 해온 다음에 그걸 3D에서 계속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제 비디오 단으로 내려와서 그걸 가져오게 했을 때 효과적이구나 이런 걸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롱 호라이즌 리컨스트럭션을 할 때 이제 메모리라는 거를 잘 정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메모리를 구성을 할 것인지 뭐 라이라에서는 3D 캐시였고 그 링봇에서는 레지스터 토큰으로 좀 그런 트레젝토리 메모리를 어, 가져갔었는데 뭐 또 이제 각자 뭐 어떤 리컨스트럭션 태스크에서는 또 어떤 목적에 의해서 메모리가 다른 형태로 구성이 될 수 있을 테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모리를 어떤 식으로 어떤 형태로 만들고 그거를 또 어떻게 리트리브 해오고 그걸 어떻게 또 퓨즈 하는지 이 약간 파이프라인의 어떤 엑시스 혹은 뭐 어쨌든 기둥이라고 했을 때 그 기둥들을 잘 이렇게 상정을 해놓고 그거를 잘 각 컴포넌트를 잘 엔지니어링을 해야 된다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압축이 당연히 중요한데 이제 스트리밍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인풋이 계속 들어오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애초에 그냥 엄청 많은 인풋이 들어올 때 압축이 중요한데 이제 그게 질적으로 좀 잘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음, 하나 느낀 점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음, 이 링봇에서는 이 레지스터 토큰을
토큰들만 이제 어텐션에 활용을 하면은 충분했는데, 네, 이 VGT 오메가에서는 이 글로벌 어텐션도 사용을 했단 말이죠. 심지어 이제 얘가 비율이 25%고 얘가 75%예요. 그러니까 레지스터 토큰이 엄청 뭐 좋아 보이였거든요. 맨 처음에 봤을 때. 그러니까 글 인트로덕션부터 메소드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읽을 때는 레지스터 토큰을 얘기하고 레지스터 어텐션을 소개를 하니까 그게 뭐 좋아 보였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25%만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얘는 결국은 좀 덴스한 이런 피처들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이 레지스터 토큰들 뭐 이게 아마 프레임마다 16 토큰씩 들어가는데 이거로는 어떤 이런 파인 그레인드한 피처를 못 뽑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글로벌 어텐션이 필요했던 거고. 근데 반면에 이제 링봇에서는 사실 트래젝토리 메모리만 필요하면 된 거죠. 얘는 사실상 여기 이 커런트 프레임만 잘 이제 만들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어떤 글로벌 어텐션이 필요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상황에 따라서 오브젝티브에 따라서 이런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남길지 뭐 레지스터 토큰만 사용을 할지 혹은 글로벌 어텐션도 섞어줄지 이런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잘 아키텍처 단에서 구현을 하면은 이런 에피션시도 잘 고려해야 되고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지오메트릭 메모리도 네, 뭐 압축을 하는 거니까 사실상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트리밍 세팅에서는 이 세팅의 당연한 성질 때문에 이 기존에 그 본인이 만들었던 아웃풋이 다시 인풋으로 들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이전의 아웃풋에 에러가 있으면 그게 계속 이제 컴파운드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에러가 또 어디로 흐르는지를 보고 그거를 잘 태클을 해야지만 성능을 올릴 수 있다. 셀프 어그멘테이션 트레이닝에서도 그렇고 트래젝토리 코렉션도 사실 그 아까 트래젝토리 메모리 그 레지스터 토큰 링봇에서 사용한 그게 트래젝토리를 좀 코렉션 해주는 그 슬램에서의 트래젝토리 코렉션을 이렇게 레지스터 토큰을 구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리밍 세팅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면 좋겠다라고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중간에 치면 네. 그러면 세 장이 된 다음에 윈도우가 바뀌면서 계속 다른 바뀌는 건가요? 아닙니다. 얘는 뭐 만장일이 되더라도 그 맨 처음 세 장만. 네. 그래서 이 여기처럼 이게 계속 쭉 가더라도 여기는 이게 여기가 고정이 돼 있어요. 우리가 하는 거 보니까 아,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어피어런스를 받아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진짜 어떤 콜디네이트를 이제 얼라인 하는 용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포인트 클라우드 이제 뭐 VGT 이런 거 리컨 할 때 그 뎁스랑 뭐 이런 거를 뽑잖아요. 근데 그 뎁스가 만약에 그러니까 트래젝토리가 계속 이어지는데 초반 트래젝토리랑 후반 트래젝토리가 그 뎁스의 스케일이 다르면은 안 되니까 그거를 맞춰주는 용도지 뭐 그 외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라이라에서는 어피어런스를 가져오는 용도예요, 앵커가. 근데 여기서는 콜디네이트를 맞춰주는 게 목적입니다. 네. 그래서 네. 처음으로 네, 그 트래젝토리 메모리라는 어떤 키워드로 메소드를 낸 거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이쪽 분야를 계속 지금 팔로우 하고 있는 거 아니고 저도 지금 막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 근데 어떤 뭐 슬램에서 아이디어를 내오고 이런 프레임의 피처를 몇 개의 토큰에만 압축시키는 거는 좀 굉장히 최근에 4월, 5월에 나온 이 두 논문이 어쨌든 노벨티를 인정받은 거면 아마 뭐 그냥 추측상 뭐좀 새로운 느낌이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네. 그런 질문이 없으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